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어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23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완전체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김경수 평론가님, 아영님, 민상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 이렇게 완전히 모이는 거는 처음인데 방송으로는 사실 저희는 지난주에 우연히 어쩌다가 어떻게 잠깐이면 만났어요.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 네. 한 3분, 5분 정도. 네, 5분 정도. 사실 저도 그냥 밥 먹고 그쪽에서 이제 다음 영화 해가지고 기웃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모이는 건가? 싶어 가지고 왔는데 진짜 계시더라고요. 의문의 정모. 의문의 정모. 원래 부산국제영화제가 저도 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올해는 저 마음에 들었던 게 사실상 뭐 영화인의 마음 상당히 많잖아요. 부산 가면은. 네. 저희는 이제 양기자의 밤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즉석에서 번개를 한번 했었어요. 저 포함해서 세 분이 딱 오셔가지고 정말 영화 이야기랑 술 마시면서 한 새벽 2-3시까지 얘기하다가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뭐 전주 내려가거나 그런 거 할 때 번개 공진 한번 올려보려고. 네, 되시는 분 토요일 밤에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 한번 한잔 하면서 영화 얘기하는 거 좋더라고요.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니까 더 재밌어. 진짜 모르는 사람이랑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다 어떻게 영화하고는 모든 인연이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짜고 친 건가 싶기도 하고 저를 보러 이제 오셨다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정말 반가웠고 네,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아무튼 이제 나머지 세 분한테 들어봐야 되는데 먼저 김경수 평론가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국제를 가긴 갔는데요. 네. 부국제를 전후로 해서 원고가 5개 밀려 있어가지고 지금도 원고를 쳐내고 있습니다. 원고 많은 건 좋은 거예요. 프리랜서가. 이거는 욕이 아니고 네. 진짜예요. 아예 끊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뭐였지? 그 낮에는 영화를 보고 밤에는 그 좀 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저도 쓰긴 썼다. 네, 쓰긴 썼는데 그 정도까지 길게는 안 써가지고 아무튼간에 민상님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저는 부국제 기간이 좀 쉬어가는 기간이었거든요. 제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부국제를 오래 가지는 못했는데 딱 7, 8, 9 연휴 때 딱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전후로 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생활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일이 밀려있던 상황이었는데 다 이제 버려두고 놀다 온 시간이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이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녹음도 있고 다른 세미나나 공부 모임 하는 것도 시간이 겹쳐가지고 약간 덕분에 열심히 현실 도피를 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 지금이 현실 네. 도피라는 시간이시군요. 네, 너무 다행이네요. 좋아요. 네. 아형님은요? 저는 이제 슬슬 회사로 좀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고 있는 시즌이어서 부국제 하면서 이제 취준 같이 하면서 서류 내고 면접 첫 차 타고 올라가서 부산에서 서울 첫 차 타고 올라와서 서울 오자마자 면접을 봤어요. 두 번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네. 추석이랑 겹쳐가지고 부국제 첫 주가 그래서 제가 본가가 경산이거든요. 부산이랑 무궁화호 타고 1시간 반이어서 네, 그래가지고 이때다 하고 내려간 김에 부국제 한 번 가고 올라와서 일이 있어가지고 올라왔다가 다음 주에 다시 내려왔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다들 재밌게 즐기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걱정했던 게 사실은 올해 참 내홍이 네.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에서 굳이 제가 언급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찾아보시면 더 길게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결산을 하자면은 뭐 이번에 확실히 예산이 저도 기자회견 때 이제 들으면서 했겠지만 직접 이제 예산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액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다를까 사용자 수도 줄었고요. 심지어 올해는 보니까 극장이 하나 빠졌습니다. 소양시어터. 소양시어터가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소양시어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극장은 아니에요. 네, 거기는 허리디스크 걸리기 좋은 공간이라
바로도 볼 때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허리가. 허리가 너무 아파 보기는. 네, 3시간짜리 영화는 거의 거기서 보면 힘들어. 저도 펄프픽션 보고 나온 다음에 몸살 감기 걸렸어요. 퍼시픽션. 네. 아, 그러니까 퍼시픽션. 등이 좀 높아야 되는데 원래 이런 극장들은 네, 등받이가 낮아요 은근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위가 좀 공간이 애매한 거예요. 좀 많이 힘든 극장이고 아무튼간에 이번에 영화제 총 관객 수가 14만 2,432명이고 줄었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수는 줄었는데 한 20%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좌석 점유율은 10% 정도 더 오른 8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거 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양 시어터에서의 그 예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각자 쪼개지는 거죠. 이제 네. 조그만한 곳으로 다 쪼개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늘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의 2주차는 그 아침 9시 상영하는 영화들이 거의 없었어요. 맞다. 아, 네네. 1회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평일에는. 좀 그게 아마 2주차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1주차보다는 오는 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네. 다들 네, 그 맞아요. 미디어도 어지간하면 다 철수합니다. 네. 그때쯤 되면 다 철수해서 오픈 토크도 보면은 주중에 없더라고요. 2주차 때. 거의. 네, 맞아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예산이 이쪽으로 일단은 몰빵을 시켰구나 초반에. 그나마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이 오신 거는 아마 이제 뉴욕 영화제. 네. 뉴욕 영화제랑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부국제랑 부국제가 잠재적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고 있는 존재가 뉴욕 영화제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저희 그 뭔 영화였죠? 스칼렛. 네. 그때도 감독님이 간신히 뉴욕 뉴욕 영화제. 영화제 끝나고 바로 오셔가지고 감독님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뉴욕 영화제 성장이. 한데 뉴욕 영화제가 그렇게 원래 큰 영화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리뉴얼을 하면서 갑자기 성장해버렸어요. 네, 맞아요. 어느 순간 뭐 제4대 영화제 막 이런 식으로까지 소개가 될 정도니까 많이 성장하면서 덕분에 부산국제영화제로 와야 되는 분들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리고 모시려면 또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GB가 252회가 있었네요, 총. 이야, 많이 했네, 그래도. 그리고 뭐 이제 여러 이제 배지 참석 인원들을 보고 있는데 뭐 그렇죠. 국내 게스트 2,603명, 해외 게스트 891명, 그리고 시네필 이분들이 사실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 불쌍한 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1,499명인데 사실 왜냐면 이게 배지 예매가 시네필 분들은 제외가 됐어요. 온라인 예매 보니까.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희 같은 이제 프레스 배지나 아까 말했던 마켓이나 이런 분들이 페스티벌이나 이런 분들이 편하게도 아니야. 우리도 전쟁했어 나름. 그러니까요. 그 가여운 것들 이선자 3번 찍히니까 사라지더라고. 네, 저 7번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훅 사라지는 거예요. 하마구치 류스케를 실패해가지고 그런 거 다 실패하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은 이런 분들도 그런데 그럼 시네필은 사실은 거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이번 영화제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운 거는 사실 원래는 옛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량의 현장 예매는 남겨둔단 말이죠. 어떻게든. 근데 네.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없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저도 봤어요. 현장에서 어떤 이제 할아버지분이 노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책자 열심히 다 펼쳐 보면서 있냐고 하는데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독전투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대처가 필요하다 보여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뭐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시니어를 대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민증 보면 나오잖아요. 연도가 아무튼간에 네. 대충 아무튼 그런 거라도 도입을 해서 하든지 시니어 좌석을 좀 어느 정도 배려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분들이 약간 수강 신청을 한 지 오래되어가지고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했을 수도 있고 한 지 오래되어가지고 손이 느릴 텐데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못 잡는 게 못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고로 올해 서버는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올해 서버는 괜찮아요. 그래서 내 자리가 없었던 걸 수도 있어. 뭔가 대란이 같이 겪어야지 이제 같이 사람들이 좀 힘들었는데 대란이라고 할 만한 게 생각보다 없어서. 네. 그러니까요. 쑥쑥 잡히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쑥쑥 잡혀가지고 좀 놀랐어요. 물론 처음에 가여운 것들을 시도한 내가 바보였지. 그러니까요. 저도 다들 그거 보려고 부산국제영화제 가는 느낌이라. 아니 어차피 개봉할 건데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뭐 아니 엠마 스톤이 직접 오는 거였으면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엠마 스톤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온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죠. 전쟁이지 그거는. 그렇죠. 최고의 전쟁인데 그것도 아니었고 아무튼 참 역시 네.
그 실제로 오신 주윤발님은 명언은 안 바라고 가셔가지고 아, 상당히 애처가신. 애처가지고 나 아내한테 용돈만 받아서 쓴다. 전재산 기부 관련해가지고 재산 기부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요. 그거 보고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 기자회견에서 아마 기자들한테 돈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달라고 했나?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을걸요. 와. 근데 물론 내가 돈이 없다. 아, 돈 빌려줄 것처럼 얘기했죠. 난 돈이 없다. 그 사진도 에어드랍으로 보내주셨다고. 그러니까요. 와. 따거.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것도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첫 반다 질문이 그거였어요. 처음 기자회견 때 이제 공식 기자회견 때 아니 2년 연속으로 홍콩 배우한테 주는 건 도대체 뭔 거냐? 뭔 거냐인데 사실은 여기 좀 우문형답처럼 돌아와서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홍콩역 이게 조명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이제 누구였죠? 양조위 배우가 올해 네. 또 베니스에서 공로상을 받은 거예요. 네. 공로상을 받으면서 우리가 먼저 선수 쳤다. 이건 농담이죠. 당연히 농담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농담이어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농담해도 되나 싶을 정도. 그래요. 사실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어수선했어요. 네. 어수선했는데 문제는 내년이거든요. 네. 내년에는 지금 전체 영화제의 삭감이 지금 네. 예산 삭감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서명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장 가면 또 이제 그런 종이가 많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삭감 반대합니다. 나눠주시는 분들. 네, 나눠주는 것도 있었고 상당히 그런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뭐 혹시 또 이래서 달랐다 아니면 좋았다 아니면 별로였다 있을까요? 영화제 전반적으로 해서. 그래서 뭔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그 굿즈샵 그 영화의 전당 앞에 줄 서 있는데 거기 그 슬로건이 극장은 죽지 않았다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되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되게 공허한 말이잖아요. 극장은 죽지 않는다. 근데 그렇죠. 자기들이 죽여놓고 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영화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뜨는 시간이 제가 예매를 잘 못해가지고 좀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바로 옆에 그 시립미술관이잖아요. 거기 갔다 온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거기도 지금 12월 17일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가가지고 그 전에 지금까지 어떤 시립미술관의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회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약간 팬텀시티라는 지역을 공유하고 있고 약간 그 부산국제영화제도 뭔가 이 행정가들이나 좀 이분들이 기획을 할 때 되게 글로벌하고 막 부산을 홍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또 엑스포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시립미술관도 좀 그런 그 딜레마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 보이는데 그거를 되게 큐레이터 분들이 되게 매끈하고 있어 보이는 말로 잘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그 뭔가 간격을 보는 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뜬 시간 보는 게 되게 좋았었던. 지금 하고 있는 게 과거는 뭐였죠? 네, 자신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바닥을 뜯어가지고 지금 그 상태를 지금 그대로 지금 그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를 네. 그걸 전시하는 과정. 하는 김에 이제 기둥 뜯다가 말고 이제 그 뜯어진 거를 그대로 막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의미 있네요. 네. 혹시 또 뭐가 있으시다면? 일단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어쨌건 무국제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센텀시티 주변에 진짜 먹을 게 없거든요. 진짜 없죠. 진짜. 근데 그 먹을 게 없어도 그냥 딱 하나 희망이 푸드트럭이었는데 그래도 거기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근데 뭔가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푸드트럭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올해는 없더라고요. 맞아요. 올해는 뭐 노란 통닭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노란 통닭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 2끼 정도 그 젤라또로 연명했어요. 딱 그 2,000쌀 젤라또가 있길래 2,000살 젤라 밥 못 먹을 바에 저 사실 이제 먹을 데가 없으면 사실 거기를 많이 가요. 저쪽에 뚜레쥬르가 있거든요. 네. 올라가다 보면은 소양 시어터 옆쪽에 네. 건널목에 건너가면은 밀면집이 하나 있어요. 그냥 거기서 먹을 때도 있어요. 거기서 빨리 주고 빨리 나오니까 사람들도 사실 잘 모르나 봐요. 네. 점심시간 때 사람이 없어서 가가지고 너무 여유 있게 먹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그 밀면집 알아가지고 작년 부국제에서 한번 먹었었거든요. 그냥 살기 위해서 먹기는 딱 좋아. 진짜. 네, 살기 위해서 먹기는 딱 좋은데 완전 체인점 밀면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건 살기 위해서 먹기는 딱 좋아. 약간 그 푸드트럭에서 먹으면서 약간 견디는 그 낭만 같은 거 일단 사라졌다가 첫 번째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 약간
그 뭐지 제가 프레스 이번에 처음 갔어요. 아, 네. 근데 프레스 이거 키트를 받았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올해는 또 이제 이게 작년, 디자인이 네네. 핑크 가방이에요. 맞아요. 저는 회색을 받았어요. 근데 뭐야? 색깔이 다 달라요. 아니 나는 왜 핑크야? 교환할래요? 저 핑크 좋아해요. 아니 상관없어. 좀 아니 핑크색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은 원래 지금까지 보통 이제 그레이 아니면 남색, 네. 검정색 뭐 이런 거만 주다가 갑자기 핑크길래 이 색깔이 갑자기 왜 이래? 급진적이네 갑자기. 근데 또 경수님이 핑크 되게 잘 받으셔가지고 맞아요. 지금도 핑크 입고 오늘 계셔. 핑크 입었어요. 핑크 주세요. 교환하시는 것도 핑크는 남자의 색입니다. 아 그죠. 어차피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면 남는 게 그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주어졌을 때는 이제 아마 추가 수량이 좀 입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그 프렌스피치는 약간 요번에 영화가 있을 것만 있다는 느낌. 약간 있을 것만 있어가지고 이걸 보면 이 정도는 안심이 되겠다 싶었는데 약간 어느 걸 선택했을 때 이게 만점이다 이런 건 없었어요. 네. 골고루 나쁘진 않았어. 골고루 나쁘지 맞아요, 않았어요. 맞아요. 올해 경향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골고루 나쁜 건 없는데 그렇다고 완전 이건 정말 여기서 내가 보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안 봤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작품은 없었던 없었어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요운 것들이 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가요운 것들 도대체 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가여운 것들하고 괴물이 제일 평이 제일 좋지 않나요? 괴물도 그러니까요. 근데 물론 괴물은 11월 말에 개봉하기 때문에 좀 한숨 났어요. 네. 났는데 아무튼 그다음에 다마고치 르스케도 평이 거의 4.1, 4.2더라고요. 맞춰봤을 때. 그럼 옛날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지난 작품. 드라이브 마이크가 거의 4.5니까. 네, 드라이브 마이크보다는 뭐 네. 그래도 뭐 하마우스 디스케니까요. 그렇죠. 아무튼 그리고 네 아영님은요? 저는 하루 상영하는 영화 편수 차이가 있는 게 확실히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했던 게 일단 오전 시간이 비니까 좀 수면 시간 충당이 가능해서 좋았고요.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또 영화 보는 게 줄어드니까 그건 또 아쉽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하루에 4편 보는 게 이제는 좀 힘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제 하루에 3편 정도가 제일 무난한 것 같다. 4편은 너무 힘들다. 근데 그 아침 9시 영화가 없어지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작년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침 9시로 본 영화 배드럭 뱅잉이라는 영화예요. 아침 9시에 약간 충격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는 느낌?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아침 10시 때에 이상한 영화들을 때려박은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힘든 시간이었는데. 네, 형님 맞아. 네, 또 있으시다면 없나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서로 이제 본 영화들을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왜냐면 지금 수입이 확정됐는데 뭐 YCU 정규 에피소드 할 영화가 있고 뭐 확정됐는데 못할 영화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확정된 거는 뭐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거고 시간이 뭐 만약에 근데 남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남을 일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아예 개봉 안 할 것 같은 거 얘기를 할 건데 작년에 사실 뭐가 있었냐면 작년에도 저희가 방송하면서 아까 전에 퍼시픽션 경수님이 그렇게 별로였던 그 영화는 아직도 개봉할 소식이 없죠. 네, 개봉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네, 개봉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바디 히어로스는 조금 아깝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아쉬운데 아무튼 그거 외에는 피터 본 칸트는 개봉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있었는데 부산국제가 스칼렛 맞나? 스칼렛도 네. 있었고. 스칼렛은 지금 다시 또 개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와서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봉을 하길 스칼렛은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시골 경찰 지지의 한요름도 있었는데 뭐 그거는 뭐 그것도 개봉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거의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거의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그런 영화들로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편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첫 번째 영화는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인데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할게요. 가족의 탄생이 이게 올해 베니스 영화제 오리종티 부문 초청작이고요. 북마케도니아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북마케도니아가 어디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름을 바꿨어요. 국호를 이제 바꾸고 그랬던 나라인데 아무튼 이 북마케도니아가 제출한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후보 작품이에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봐야 됩니다. 아직 이게 근데 메인 후보까지는 아닌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호기심 있게 봤는데 이게 레즈비언, 게이 커플들로 구성된 집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집시들이 유쾌한 삶을 보내던 중에 한 이제 여성이 말기 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애인이 대신 딸 둘을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같이 이제 동거를 하던 남자가 두 딸의 법적 보호자로 강제 지정되면서 부부가 된 거죠. 어찌 보면. 네. 그 서류상으로는. 그러면서 일어나는 충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유머가 주요 관람 포인트인데 아직 북마케도니아가 EU 정식 가입 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상황을 대사로 보여주면서 유사 가족의 이야기를 보편적인 사랑과 연대로 담아낸 작품이었는데 딱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두 번째가 판타스틱 머신. 이게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썬댄스 영화제 올해 월드 시네마 다큐멘터리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카메라에 시초라할 수 있는 게 있죠. 카메라 옵스큐라. 요거를 이제 관찰하는 시민들의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게 과거 카메라 역사부터 오늘날 유튜브 시대까지 약 200년 동안 그 판타스틱 머신이라고 부른 게 한 왕이 이제 영국의 한 왕이 이거 보면서 판타스틱 머신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유래가 된 건데 이게 어떻게 인간의 삶을 바꿔왔는지 아카이브처럼 펼쳐놓고요. 최근 들어서 미디어를 비판하는 역량, 미디어를 적절하게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말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학습용 작품모는 안성맞춤 주제였다. 근데 다만 이게 좀 호불호 좀 많이 갈리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조차도 많은 영상들이 제작되는 그런 현 시대에 대한 개관? 사실 개관 정도의 깊이이기 때문에 유튜브 쇼츠 영상 모음 같다는 지적도 사실 봤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교육용 자료로 쓰면 좋다. 왜냐면은 교수가 이게 3시간짜리 수업이잖아요, 보통 이런 게. 1시간 20분이야, 1시간 30분이야. 그러면은 이거 틀어놓고 잠깐 쉬어. 그런 다음에 한 10분, 20분 쉬는 시간 주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1시간 동안 이거 관련해가지고 수업하는 그걸로는 정말 적당한 것 같다. 이보다 더 적당한 교재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수님도 참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을 받지 않았는가. 그러니까요. 의문을 한번 제시해보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토요일날 아침에 본 영화인데 아침 10시였나 9시 반이었는데 베를린 영화제에서 인카운터스 작품상과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을 받은 히어를 봤어요. 바스 데보스 감독의 작품인데 보셨나요? 아니요. 아무튼 벨기에 브뤼셀의 건설 노동자인 스테판이 고향 루마니아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직접 끓인 그런 수프를 전달하기 위해 지인을 만나던 중에 우연히 얘기해야 돼. 우연히 이끼를 연구하는 중국계 생물학자 슈시우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내러티브가 있는 그런 내용 같지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좀 좋게 얘기한 거야 이거는. 이 바스 데보스 감독이 인사말을 딱 틀어놔요. 틀면은 갑자기 보통 이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감독님 얼굴이. 근데 이게 감독님 얼굴이 안 나와. 뭐야? 이게 그러면서 목소리만 나오는데 뭐 자기가 카메라를 최근에 던져서 박살났대요. 뭐야? 다른 거라도 찍어야지 줌이라도 찍던가. 더웨일 아니에요? 더웨일?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하나 보여줄 게 있대 그 대신에. 그러더니 이게 또 줌 렌즈를 하나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정말 조그만한 이끼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작은 것들의 속에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만나게 됐다라고 인사 영상을 딱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아침 10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관객의 긴장을 느슨하게 만드는 화면 구성. 으로써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정지시키는 연출을 펼친 덕분에 매우 지루했다. 이것도 좋게 얘기할 거야. 왜냐면 내가 프로덕션 노트에 낚시를 당했기 때문에 나도 최대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긴장감 넘치는 영화계에 느슨감을 주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어떤 장면이 나면 백색 소음이 딱 들려요. 그 도시의 백색 소음이. 근데 이 도시의 건설 현장을 멀리서 찍은 거를 롱테이크로 그냥 고정된 롱테이크로 한 몇십 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대여섯 개가 반복되는 연속으로 연속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휴가를 떠나기 전 그거 한 20분 정도 지나야 나올걸요.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 처음 봤어요. 화면 해설 방송. 내가 이제 일종의 성우예요. 성우 이제 귀해석에서 그런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중기가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는데 좀 천천히 움직인다. 뭐 그런 이렇게 내가 머릿속을 채워 넣어야 돼. 그래야지 왜냐면 안 그러면 졸려. 무조건 졸게 돼 있어. 살아야 돼 나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하다가 뭔가 새소리 들려온다. 막 이런 계속 제가 막 채워넣는 그런 영화였어요. 네, 참 힘들었다 보는데 사실 잤죠. 지금 나머지 기억이 안 나. 매우 힘든 영화였어요. 그 평론가 선생님들은 보고 안 좋으셨겠죠. 네, 정말 그러셨길 바라고. 자, 그래서 이제 김경수 평론가님이 준비한 영화를 하나씩 한번 꺼내볼게요. 어떤 영화 준비하셨나요? 일단 처음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그 네. 라두주데라는 이상한 감독이 있어요. 이상한 감독. 아까 얘기한 그 베드록뱅이라는 영화를 봤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아침 9시에. 그게 첫 장면이 그 무삭제 포르노로 상영돼가지고 3부에 걸친 형식 실험하는 영화인데 그 감독이 신작입니다. 이 영화는 그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는데요. 포르노와 미디어 아트를 넘나드는 베드록뱅인과 마찬가지로 지구 종말이 다가와도 너무 기대하지 말라라는 이 작품에서도 그의 독보적인 스타일이 두드러지거든요. 영화의 주인공은 루마니아의 다국적 기업에 다니는 안젤라. 산업재해 안전 광고를 찍어야 해서 하루에 16시간씩 과로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그녀는 꾀지지 않은 몰골로 자동차를 몰고 광고에 출연한 산업재해 피해자 모델을 물색합니다. 사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바로 남성 틱톡커 보비처. 보비처는 남자의 영웅으로 거리의 여성을 강간하겠다는 등 허세를 부리고 파시즘을 지지합니다. 안젤라는 과로에 시달리는 중에도 종종 필터를 통해서 보비처가 되어서 속에 응어해진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긴 물색 끝에 안젤라는 광고에 출연할 모델을 발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광고를 찍는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안젤라와 보비처, 모베어 오비디오, 그리고 클라이언트 도리수게테까지 이들의 좌충우돌 우당탕탕 광고 촬영은 성공리에 끝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루마니아의 노동착취를 고발합니다. 동시에 파시즘이 내면화된 루마니아 사회, 여성에 대한 차별, 독재, 다른제 등 여러 문제를 엉키게 합니다. 특히 구조적 문제로 장애인이 된 오베디오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최근 한국에서도 문제가 된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는 유행어를 떠올리게끔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독이 그 영상 소개 영상에서 이 영화는 노동착취에 대한 영화인데요. 사실 한국에서도 네. 노동착취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 영상이 진짜 웃겨요. 맞아요. 갑자기 뉴스를 검색하더니 한국에 관한 뉴스를 다 사우스 코리아. 띄우는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 톡식. 혹시 되게 약간 놀리는 것처럼 네, 너희도 맞아요. 큰일 났다며. 너희도 큰일 났다며. 너희도 큰일 났다면서. 우리는 이미 망쳤는데 너희도 큰일 났다며. 그러면서 이 영화 재밌을 거다. 이 영화 재밌을 거다 하면서 이게 영화의 기원이자 본질이다 하면서 한국 그 뉴스를 클로즈업 해줘요. 그분도 클로즈업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지구 종말이 다가와도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 진짜 이 영화는 너무 큰 기대는 말라. 네, 맞아요. 야, 이름 자체가 사실 저도 이걸 볼까 패스트 라이브즈를 볼까 끝까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3시간짜리 영화 내가 못 버틸 것 같아서 이걸로 넘어갔나 봐요. 네. 그래서 이 표를 미상님 이게 뭐 네. 어떻게 돼서 미상님 드리게 됐어요? 덕분에 잘 네. 봤습니다. 잘 너무 봤죠, 맞죠? 즐거워서. 이 영화 진짜 미친 것 같은 게 중간에 까메오 한 명이 나오는데 그 까메오가 전설적인 감독 중 한 명이에요. 네. 바로 우베 볼이라고 세계 최악의 영화 감독이라고 불리는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그 자기 영화를 혹평한 영화 평론가에게 그 복싱 배틀을 신청해가지고 진짜 복싱을 해가지고 쓰러뜨렸대요. 이겼군요. 심지어 그 에피소드가 영화에도 나와요. 이겨서 다행이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약간 그 좀 현실이 싸구려 영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여러 장치들을 사용하는 감독인데 영화가 솔직히 좀 지루하거든요. 왜냐하면 테이크가 베드록뱅은 많아요. 베드록뱅은 되게 전작에서는 화려한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되게 웃긴 유머라든가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 영화는 약간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롱테이크를 쓰고 그다음에 이 여자가 얼마나 지루한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 플레이리스트를 바꾼다든가 한데도 일이 안 끝나요. 그래서 이런 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일부러 길게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베드록뱅잉도 그 일막이 좀 뭔가 걸어다니는 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길긴 길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 베드록뱅잉이 약간 일부
에서 비쳤던 것처럼 이 영화는 거의 2시간이 1부처럼 전개가 돼요. 그래서 좀 졸리긴 한데 재밌는 게 그 후반부에 3부가 롱테이크예요. 30분 동안 롱테이크를 하는데 그 광고 촬영 현장에서 이 오비디오라는 노동자가 증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사고 조심하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와가지고 야 러시아 이야기 빼 러시아 건드리면 우리 집 망해 이런다든가 야 잠깐만 그만하면 지금 너 법정 싸움 불리하게 돼 하면서 그 다음에 너가 이런 형식으로 사고 당했다고? 아니 너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라고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이 노동자가 할 말들이 계속 사라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무 말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게 베드럭뱅잉의 3부에서 그러니까 30분 동안 설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같은 느낌을 주는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베드럭뱅잉이 작년에 이제 이게 2년 전이죠 벌써. 네. 2년 전에 베를린 황금곰상을 받았던 작품이었었는데 그래요. 베드럭뱅잉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말씀하실 거 있나요? 없군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본인 출연 제리. 본인 출연 제리. 라는 이상한 영화 있는데요. 또 이상한 영화입니까? 이 영화는 좋은 의미에서 이상한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 제리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이 할아버지가 한때는 영화 감독을 꿈꿨어요. 그래서 영화를 한 편 찍었는데 그거를 못 잊고 천추의 한이 되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합니다. 은퇴 후에.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제리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과정을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찍은 재현 영화예요. 사실 이거만까지만 들으면 솔직히 서프라이즈랑 다를 게 없거든요. 서프라이즈는 아니면 딱 그 케이블 TV에 틀어주는 실화 땡땡땡 방송 이런 거 있잖아요. 실화 탐사대 같은. 실화 탐사대 같은 거. 사실 그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이걸 영화적으로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바로 이 영화의 각본을 쓰고 이 영화의 프로듀싱을 한 사람이 사기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중 극구조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감독은 누구든지 이렇게 영화를 찍을 수 있고 실화는 영화보다 더 놀라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화와 실화는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관객에게 영화 찍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되게 재밌는 작품이었어요. 마치 백승희 감독님이 직접 이제 중국어를 사기당해가지고 네 맞아요. 답답해서 만든 그 오늘도 평화로 딱 그 느낌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유레카라 비슷하게 히어랑 비슷한 유레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진짜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2부의 롱테이크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약간 이런 건데 이 영화가 되게 형식은 납득할 만해요. 왜냐면 흑백 웨스턴으로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흑백 웨스턴 TV 속에 틀어진 것을 TV 속에 틀어진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면서 갑자기 백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미국 노동자의 현실이 드러나더니 미국 노동자의 현실을 못 견뎌가지고 어느 소녀가 할아버지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인디언이에요? 갑자기 굿을 하더니 펠리컨이 돼요. 펠리컨이 돼가지고 갑자기 아마존 밀림으로 가더니 1970년대로 시간여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소년이 그 사람을 죽이고 탈출하는 것을 도와요. 이게 영화 플롯의 전제인데 그러니까 중간에 그 구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구슬하는 장면이 거의 15분 가까이 롱테이크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주 제발 끝나 제발 좀 끝나 하면서 갑자기 뭐 무전 치면서 땡땡땡 응답하라를 한 15번 16번인가 해가지고 그걸 롱테이크로 계속 찍는 거예요. 네. 제발 롱테이크 좀 그만 찍으라고. 약간 어떤 걸 드러내는지 알겠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미국의 노동이 혹독하다. 그 여기서 인디언들이 어떻게 차별당하고 있는가 그 시간성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건데 조금 자제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갔어가지고 좀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제가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영화가 홀리 같아요.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 홀리인데 이게 홀리가 올해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에 무려. 근데 이게 어떤 영화냐면 학교에서 마녀라고 취급받고 따돌림 당하던 15세 소녀 홀리가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면서 벌어진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내레티브는 있어요. 확실히 내레티브 확실히 있어요. 홀리가 약간 불길한 예감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결석을 했어요. 그날 때나. 근데 그날 학교에서 불이 나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거죠.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자 자원봉사 단체를 이제 선생님이 만드니까 그 홀리 보고 이제 같이 합류해라. 해서 갔는데 거기서 유가족들도 같이 갔어요. 근데 유가족의 딱 손을 만져 주니까 약간 고통을 줄이는 능력을 그렇게 주는 거죠. 네. 상대방에. 근데 이 능력을 부여해달라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작 자신의 불안감만 커지는
그런 영화인데 근데 이게 문제는 어떤 내용인지 이제 다 알잖아요. 그려지는 게. 근데 네. 이게 조금씩 클로즈업 되는 롱테이크가 은근히 길어요. 은근히 많아. 그래서 긴 호흡이에요. 긴 호흡의 스릴러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러면 관객들도 함께 지쳐버립니다. 스릴러 장르잖아. 장르는 웹피는 스릴러를 띄고 있는데 클로즈업이 엄청나게 긴 거야. 클로즈업도 길고 롱테이크도 길고 그러면은 그래서 뭔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빨리빨리 전개를 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경험이 어느 특정한 쇼트에서만 드러나도 관객은 이걸 충분히 납득하는데 납득하죠. 영화 전체에 드러나게 돼버리면 약간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문제는 이게 낚인 게 홀리가 이것도 프로그램 노트에 또 낚였어. 루카스 돈트. 루카스 돈트의 영화를 있는 플랑도르 영화다. 야, 그래서 루카스 뭐야? 지금 다 거리랑 거리랑 클로즈도 롱테이크는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롱테이크 선이거든요. 맞아요. 감정선이.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길다고 이 사람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황금 졸려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황금 졸려상 후보 중에 아까 전에 유레카 있었고, 홀리도 있고, 히어도 있고, 좀 그래요. 저한테 뮤직이 그랬어요. 뮤직, 그래요. 네. 뮤직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황금 졸려상 후보. 전 이게 좀 더 유력하다고 보는데 제가 받고 제가 고통을 느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2019년에 나는 집에 있었지만으로 베를린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던 앙겔라 샤넬렉 감독의 영화예요.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베를린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게 플롯은 일단 배경이 그리스에서 이오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 주인공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무표정하게 계속 그 인물을 따라가기만 하고 카메라는 가만히 멈춰 있고 이오네나 친구들이 그냥 걸어가고 그 장소에 등장하고 퇴장하고 이런 장면들만 되게 무미건조하게 나와요. 대사도 거의 없고. 그래서 영화의 초반부에 이 이오네가 실수로 어떤 남자를 죽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사람의 인생의 어떤 계속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어떤 그런 불길함에 대해서 계속 영화가 따라가는데 중간중간마다 약간 그리스 비극에서 코러스 나오듯이 중간중간에 노래를 해요.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뮤직인데 영화 전체에 나오는 대사의 길이보다 중간중간에 부르는 이 노래 가사 길이가 더 깁니다. 네. 그래서 다 합쳐도 그 각본집을 낸다고 하면은 한 3페이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각본상을 받은 거예요?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약간 지시문 이런 게 얼마나 보신 거 아닐까요? 심사위원분들. 시적인가? 지시문이 시적인가? 진짜 그런 거 그런 게 아니고서야. 스크립트가 좀 뭔가 시적으로 나열돼 있거나. 네. 그거 생각나네요. 이창동 감독의 시가 네. 지문이 거의 5줄 6줄 돼가지고 누가 이거 시나리오 아니라고 0점 줘가지고 떨어진 거.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거는 칸 영화제 각본상 받았거든요. 네. 맞네.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그런가? 약간 졸려고 할 때 한 대사가 총 10마디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다행이다. 새 볼까 하다가 약간 몽롱해가지고 포기했는데 딱 대사 나올 때랑 노래 부를 때 정도만 깼어가지고 프레스 예매했는데 네. 일요일날 직전에 이거 취소를 했었거든요. 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좀 드는 거예요. 프로덕션 노트 이미 2번을 당했는데 왠지 또 3번째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좋은 선택이었구나. 근데 영화 보고 나오니까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전날에 좀 가음을 했어가지고 살짝 좀 피곤했었는데 너무 개운해져가지고 네. 그런 영화가 가끔씩 하나씩 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2, 3회차 보는 영화가 제일 무난할 때가 좀 있어요. 2, 3회차 때. 저도 좀 하나만 더 얘기하면 블랙버드, 블랙벨이라는 영화인데 상당히 또 기네요. 이거는 아카데미 조지아가 이번에 국제영화상 후보로 출품한 작품이고요. 조지아에 사는 작은 마을에 사는 48세 독신 여성이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테로라는 주인공인데 에테로가 그 남성을 상대로 깊은 관계를 추구하거나 이제 독립적인 삶을 계속하기를 결정하는 것에 고민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조지아는 더 심할 것 같은데 40대 후반의 노처녀가 사회적으로 가십거리로 묘사가 되고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그래서 에테로는 자신이 욕망하는 미래를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근데 영화가 마지막에 이제 개봉을 안 할 거니까 같으니까 스포일러 좀 얘기할까요? 네. 개봉을 안 할 것 같아.
이 에테로가 갑자기 이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근데 막 그래서 막 인터넷 검색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쉽게 말해 이제 분비물도 이제 별로 안 좋은 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찾아보니까 이게 암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안 돼도 이제 남자들 쫓아버리고 이제 그래서 시내 조지아의 또 수도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암이 아닌 거죠.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임신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으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런 롱테이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롱테이크 마지막에 어떤 순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에테르의 모습을 평소 좋아하는 페스트리를 먹는 걸로 하면서 속생각을 하면서 그런 게 롱테이크로 딱 구사가 돼요. 나는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면 관객은 이거를 하더라도 나는 어떤 이 에테르라는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우리는 이런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이런 식의 롱테이크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데 롱테이크를 하더라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많은 롱테이크를 시도하시려는 분들이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결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좋았다. 그리고 아까 제 다큐멘터리랑 혼재된 거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거 봤는데 포 도터스. 그거 작품인데. 친구가 좋다고 해가지고. 네, 이게 피부를 판 남자죠. 카우테르 벤 하니아 감독의 신작이고 이번에 칸 영화제 경쟁이어서 이름 올렸고 이제 부가적으로 받는 상이죠.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여성과 그 여성의 네 딸이 겪어야 했던 순환사를 다큐멘터리가 극영화. 사실 이게 정확히는 극영화라기에는 뭔가 촬영장 안팎의 개념이 맞을 것 같아요. 촬영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건데 이 경계를 오가면서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 올파라는 이제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의 네 딸이 있어요. 이 네 딸 중에 첫째와 둘째가 가출 이후에 IS에 가담하기 위해서 리비아로 떠난 거예요. 근데 리비아에서 당국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복역 상태고 심지어 첫째인가 둘째인가에 이제 애가 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애도 지금 감옥에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제작진은 올파의 첫째, 둘째 딸이랑 올파의 남편 그리고 또 과거 애인 뭐 이렇게 대역을 캐스팅하고요. 올파도 대역으로 캐스팅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과거 경험한 일을 연극 치료처럼 이제 꾸민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화장을 진행하는데 이런 독특한 구성이 관객들에게 이제 가족이 경험한 일들을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게 한 그래서 재밌으면서도 슬프고 좀 이제 그런 혼재된 감정이 느껴질 수 있는 영화였어요. 피부를 판 남자가 아마 이제 이것도 국내 개봉했기 때문에 사실 포도터스도 수입을 원한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딘가에서. 네. 아니면 그 아랍 영화제 같은 데서 틀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또 이번에 티니지로 또 이름으로 또 대표로 올라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영님 노래 기대하셨습니다. 어떤 영화 보셨나요? 저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 한 편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그 베르트랑 보넬로 감독의 영화 더 비스트입니다. 더 비스트. 네, 더 비스트는 세계의 시간대를 넘나들며 두 남녀의 사랑을 그려내는 미스테리한 로맨스 스릴러이자 재앙이 일어난 후 인공지능의 통제권을 넘겨준 2044년의 가상의 미래를 보여주는 SF입니다. 네, 배우 레아 세이도와 조지 맥케이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고요. 주인공 가브리엘과 루이는 세계의 시간대에서 만남을 되풀이합니다. 1910년 파리 부르주아의 파티에서 그들은 우연히 서로를 마주하고요. 그런데 둘은 이미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가브리엘은 자기와 주변 사람 모두 소멸할 거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그 조지 맥케이가 연기하는 루이에게 털어놓았고요. 가브리엘과 다시 만난 루이는 잊었던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며 그녀의 두려움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이전의 시대에서 풀리지 못한 미스터리는 2014년에 로스앤젤레스로 넘어오고요. 배우를 꿈꾸며 모델로 활동 중인 가브리엘은 지진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시 전 시대에서 만났던 루이를 마주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가상의 미래인 2044년에 파리로 옮겨가고요. 재앙이 닥친 후 인류를 살아남게 한 지능을 감정보다 우선시하는 시대에서 가브리엘과 루이는 인공지능에 의한 정화 과정을 앞두고 재회하게 됩니다. 네, 더 비스트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AI와의 공존, 비자발적 족신주의자 인셀과 같은 혐오 문제 등 방대한 주제를 독특한 아이디어로 엮어낸 작품입니다. 감독이 베르트랑 보넬로 감독인데 이 감독님의 작품이 지금까지 국내에 정식적으로 개봉한 게 딱 한 번 있었네요.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간용의 집이랑 네, 생로랑. 두 개네요. 네. 네네네. 간용의 집이랑 생로랑.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개봉이 됐냐 안 됐냐,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지금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개봉할 할 수는 있겠느냐. 근데 이 영화가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렸는데 저는 호인 쪽이었거든요. 약간 영화가 진짜 예쁘고 그런데 같이 보신 부산에 계신 영화 평론가님은 이 영화를 보고 영화 쓰레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사실 이 영화가 그 보넬로 감독이 칸 영화제 먼저 두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칸에서 깐 작품이었고 그래서 베를린에 간 작품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불호인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이게 약간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그 독창적이지만 난해한 연출 스타일을 연상케 하는데 근데 이 영화의 탐미적인 이미지는 그냥 되게 아름다워서 각인될 만한 이미지이긴 한데 이렇게 관객들한테 어떤 총체적인 의미망을 형성해주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뭐 비둘기를 보면 비둘기는 이런 상징을 갖고 있어 같은 어떤 의미를 계속 주는 이미지라기보다는 그냥 예쁘구나 하고 마는 그런 이미지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어떤 의미가 쌓여가며 보는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관객들한테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레아 세이두가 뭔가 내한은 안 한 것 같은데 부산국제영화제가 내한은 할 일이 없는데 상당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 보면은 최근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뭐 작년에 미래의 범죄들도 그렇고 뭐 어느 멋진 아침 올해 개봉한 영화지만 그 뭐 프랑스도 있었고 맞아 프랑스 네. 프렌치 디스패치도 그 전에도 있었고 다 뭔가 보면 부산에서 뭐 한 번씩 했어. 다 내한만 안 하셨지. 그리고 지금 듄 파트 2 개봉을 또 앞두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또 연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연기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 번 더 연기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한 달 전이니까 지금쯤 막 개봉 준비하고 막 그랬을 건데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게 됐고 제가 하나만 더 제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끝나요. 네, 이거 얘기하고 나머지 다 돌릴 거예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총을 든 스님 보셨나요, 근데? 저 그때 양 기자님이 넘겨주신 라주주대 영화 보고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걸 보신다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목 보고 결정하셨다 막 여기서 그거요. 총을 든 스님 제목부터가 네. 제목부터가 딱 오잖아. 뭔가 왔는데 네. 체력이 안 돼가지고 아쉽게. 이게 아카데미 시상식에 진출한 최초의 부탄 영화였어요. 교실 안의 야크. 네. 교실 안의 네네. 야크를 연출한 파오 초이닝 노르지 감독의 이제 신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탄이 또 제출한 영화인데 이번에도 휴머니즘이 묻어나는 코미디 작품이었어요. 약간 그거는 약간 교실 안의 야크는 얌전한 뭔가 선생 김봉두였거든요. 좀 건전한 선생 김봉두. 네. 네, 많이 건전한. 영화가 2006년도에요. 부탄의 국왕이 체제를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라의 민주주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서 모의 선거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에피소드였건데 이제 이게 부탄에서 만든 지표라고 해요. GNH 국내 총행복 지수라고 1970년대 부탄에서 이제 국왕이 우리도 이런 거 있어. 우린 GDP는 낮지만 이런 데서 이제 유래가 됐다는데 그래서 사실 국내 총행복 지수가 1위라고 주장하는 부탄인들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또한 이제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풍광으로 배경으로 이제 펼쳐지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또 다양한 분열과 갈등이 행해지는 근래의 정치 행태와 맞물려 가지고 관객에게 생각해볼 여지를 제공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단은 스님이 총을 들었어요.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선거를 이제 이 사람이 왕을 내려온다니까 선거를 한다길래 선거를 준비 중인 사람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막 총이 필요했었던가? 막 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민주주의에 찌른 거죠, 우리가. 속세에 찌들고 민주주의에 찌른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 거죠. 이러면서 펼쳐지는 게 상당히 재밌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막 신문물이 막 들어오니까 문물이죠. 부탄이 TV가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막 케이블 TV에서 영어로 계속 나오는데 007 영화 예고편이 계속 나와요. 다니엘 크레이그 처음 나왔었던. 그런 거면서 이제 007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서구의 문물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런 형태를 또 볼 수 있는
그래서 감독님을 보고 싶었는데 감독님 오셨다는데 KTX 타야 됐기 때문에 저 그냥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감독님 얘기 너무 듣고 싶었는데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었고.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아영님. 네. 저는 클로즈 유어 아이즈라는 작품인데요. 줄여서 클유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찾으시는 분 엄청 많았어요, 이거. 벌집의 정령, 남쪽, 그리고 햇빛 속의 모가나무 단 3편만으로 거장이 된 빅토르 에리세 감독이 31년 만에 내놓은 장편 영화로 감독이 필름 영화에 보내는 찬사, 러브레터와 같은 영화입니다. 필름 영화 감독 미겔은 33년적인 1990년 자신의 영화 촬영 도중에 사라진 주연 배우이자 친구인 훌리오를 찾아 나섭니다. 이 영화는 영화에 관한 영화이자 감독의 자기 반영적인 영화로 에리세 감독은 자기를 국중 미겔 감독과 배우 훌리오 둘에게 나누어서 반영합니다. 두 인물은 필름 영화가 도태되고 난 후 영화 산업계에서 떠나거나 사라진 인물인데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행방불명된 훌리오는 영화를 오랜 시간 내놓지 않았던 감독 개인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또 미겔 감독이 훌리오를 찾아 나서는 여정은 감독 자신이 필름 영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이 감독의 시네마 천국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약간 이 감독이 만들고 싶어요. 이 감독 스타일에. 근데 약간 저는 이 작품이 조금 아쉬웠던 게 일단 전작에서는 감독이 되게 자신의 전하고 싶은 주제를 운유적으로 좀 그려냈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걸 너무 강압적으로 전달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또 그 영화 인물 중에 그 필름 영화를 영사하는 스텝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칼 드레이어의 영화 이후 영화의 기적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감독이 약간 필름 영화를 찍지 않도록 자기가 이제 내면 성찰을 하는 과정에서 한 생각을 이 인물에 또 반영해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게 아마 올해 스페인에서 제출한 아카데미 이제 후보 제출작인데 얘도 이제 얘가 이제 포함이 됐는데 과연 최종까지 오를 것인가는 좀 사람들이 이게 제출한 후보 목록에 포함됐고 스페인이 그걸 선택했어요. 안데스 서론의 생존자라고 이번에 넷플릭스 이제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의 신작인데 넷플릭스에서 이제 올해쯤에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베니스 영화제에서 먼저 상영됐고 그 영화도 사실 저희가 조만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누구야? 갑자기 이름 청춘 스타. 그 당시 청춘 스타죠. 에다노크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그 당시 청춘 스타니까 90년대. 네. 에다노크가 이게 1972년도에 그 당시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안데스 산맥에서 이제 비행기가 추락한 거죠. 생존기를 담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죽은 이제 동료들의 이제 시체도 먹어서 어떻게 살아야 했던 그들의 이야기, 생존을 담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인부에 또 스페인에서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다음에 민상님. 네. 좀 많아요. 그죠. 저는 먼저 이제 호주에서 이번에 아카데미 그 상에 제출을 했던 셰이다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11개 호주 감독인 누라 니아파리 감독의 첫 장편이고 자전적인 영화예요. 주인공인 셰이다가 이제 이 감독의 어머니를 모티프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셰이다가 이제 어떤 인물이냐면 이 셰이다와 딸 아마 모나가 6살이었는데 이 딸 하나와 남편과 함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호주로 건너와요. 그런데 이제 이 둘이 부부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이 셰이다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부부간간을 하면서 셰이다가 이혼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나를 데리고 나와서 여성 보호 시설에서 이제 다른 어떤 그 여성들과 함께 지내게 돼요. 근데 남편이 이 셰이다와 이혼을 해줄 생각이 이제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게 특히나 이런 것이 가능한 게 이란에서는 여성이 먼저 이혼을 제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좀 이 남편이 나중에 이란으로 돌아가면은 너 어차피 다 뺏길 건데 지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와 다시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젠틀한 척하는. 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젠틀한 척하면서
되게 뭔가 협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이 셰이다 모녀를 따다니면서 이란으로 돌아가자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되게 약간 이 셰이다의 주변 인물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폭력을 막 나중에 가서는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남편을 중심으로 약간 스릴러나 공포스러운 연출이 이어지는 반면에 뭔가 이제 여성 보호시설에서 이 셰이다 모녀가 다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보내는 유대의 순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영화기도 합니다. 이게 썬댄스 영화제 올해 월드 시네마 보면 그 영화 관객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아카데미에서도 이걸 최종 파이널까지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도 있고 네. 뭔가 이란을 압박하기 용도도 있고 왜냐면 또 저도 몰랐어요. 맨 처음엔 몰랐는데 긴가민가 하다가 정말 내 올라가는데 어디서 이름 막 본 이름이에요. 그 셰이다 맞아요. 역할을 했던 배우가 작년에 성스러운 거미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자흐라 아미르 에브라히미가 캐스팅한 거죠. 그래서 저 첫 번째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아니 이런 배우를 어떻게 모셔왔냐고. 네. 아니 어떻게 모셨으니까 다 이제 어떻게든 이제 캐스팅을 이제 현지에서 알아봤는데 이제 마땅한 배우가 사실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에이전트까지 그쪽 가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분도 자흐라 아미르 에브라히미도 저희가 예전에 성스러운 거미 할 때 제 YCU 주간 양기자 할 때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도 이제 뭔가 이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사실 불미스러운 사건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따지면은 별것도 아닌데 거의 뭐 축출됐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전도 유명한 배우가 갑자기 뭐 그냥 쉽게 말하면은 딴 나라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게 돼버린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 배우가 직접 이제 시련을 겪고 이겨내려는 그런 표정들이 표정 연기가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감독님이 이란 여성에 관한 영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지금도 뭐 하나 제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정적으로 그리고 제가 사인을 어쩌다 받았어요. 그냥 가셨는데 사실은 원래 이제 요즘에는 올해는 사인 받기가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올해는 왜 영화제를 이렇게까지 거의 동선을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외국 영화제 그렇게 하지 않대요. 그 정도까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오버하게 하진 않는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거기가 백화점이니까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다가 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표에다가 이제 사인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질문드린 사명에 끼적해서 감사하다고 했었던 기억이 났는데 이 감독님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후보 최종까지는 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 작품이. 왜냐면 대중적으로도 접근하기도 좀 이제 그렇게 뭐 무거운 내용은 아니니까 엄청나게 어두운 무거운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접근하기도 괜찮고 국내에서도 좀 개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 영화에 나오더라고 한국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좀 볼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저희가 그때 네. 끝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네. MG하게 약간 인스타 팔로우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발 이거를 좀 어느 이제 배급사가든지 하나가 좀 가져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작품이 네, 그 다음 영화는 필리핀 영화 모로인데요. 이 필리핀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마긴다바오족의 분쟁 속에서 한 가족이 겪는 어떤 고통을 그린 영화입니다. 2009년에 필리핀에서 최초로 칸 감독상을 받았던 브리안테 멘도자 감독의 작품이고요. 근데 이게 그 실제의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약간 고전적인 형제 간의 우애를 그린 우화에다가 이 실제하는 어떤 이 마긴다바오족의 무장투쟁에 끼워 맞춘 그런 거에 가까웠고요. 플롯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제 한 어머니와 형제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옛날에 그 무장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군이랑 싸우다가 이제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 아버지가 죽고 남긴 유산을 땅인데 이 땅 문서를 누가 가질 것이냐 해가지고 막 싸워요. 그래서 막 사이 되게 안 좋게 지내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미 죽은 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고 배를 타고 와가지고 형제 중에 한 명을 데려가는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 형제들한테도 잘 타이르고 지역 공동체한테 되게 부탁을 해서 이 형제가 결국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이고 후반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군이 이 그 무장단체와 이 마을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와서 전투를 하고 그 전투에 형제가 이제 참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후반부는 되게 엄청 길게 그리고 또 되게 엄청 잔인하고 자극적으로 이 전투씬을 묘사를 하는데 여기
전까지는 되게 평범한 영화인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 이상한 삽입쇼시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그 약간 이슬람 문화권에서 어떤 순교를 한 전사의 이미지라고 할까요? 약간 백마를 타고 어떤 되게 하얀 옷을 차려입고 되게 성스럽게 막 홀리하게 막 이제 거니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삽입이 되는데 이것이 그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오는 그런 장면만 삽입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 형제들도 이 아버지의 어떤 그런 순교 정신을 잇는다는 느낌인지 계속 이게 형제들로 인물이 바뀌어서 끊임없이 삽입이 되는데 이게 좀 뭔가 되게 강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좀 영화가 뒤로 갈수록 좀 피곤하게 느껴져요. 왜냐면 비슷한 종류의 장면이 하도 계속 네. 삽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현실의 사건이다 보니까 좀 다큐멘터리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시작과 끝에 이 실제로 이 형제나 어떤 이런 가족을 잃었던 한 어머니가 되게 한이 깃든 노래를 하는 장면이 이제 삽입이 되는데 예, 사실 그런 종류의 삽입이라면 좀 납득이 가능한데 똑같은 종류의 삽입을 너무 많이 해서 조금 보기 지치는 좀 영화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긴데 이게 아마 개봉은 할 것 같긴 한데 네. 개봉을 할지 안 할지 사실 뭐 지금까지 연출하신 작품이 이제 계속해서 보니까 개봉을 하긴 했더라고요. 나의 연기 워크숍도 그렇고 파스카도 그렇고 이거는 사용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온전히 보셨는지 궁금한데 이 영화의 끝에서 네. 그 첫 번째 영화여가지고 다행히 그 맑은 정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봤고요. 175분. 네. 네, 저는 그래서 175분 길다고 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정말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박종환 배우가 이제 주인공인 영화 감독 시원을 연기를 하는데요. 이게 10년 동안 그 한 영화를 찍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프로젝트가 계속 엎어져요. 그래서 이 영화가 총 4개의 장르로 나눠져 있는데 영화의 1장에서 이 독립영화 감독으로서 이 시원이라는 인물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막 나열이 돼요. 그래서 막 그 영화 초반에 카메오로 그 백현진 배우랑 네. 김소영 배우가 나와가지고 반가워서. 막 이제 그 소위 꼰대 같은 발언을 막 하기도 하거든요. 야, 너 막 장르 영화 무시하냐? 작가주의는 끝났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훈수를 두시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난관도 있고 근데 이게 이 정도만 귀여운 편인 게 나중에 가면은 막 다른 감독들 이야기도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극영화로 10년 동안 막 추진해온 영화가 갑자기 넷플릭스에 팔려가지고 급하게 시리즈물로 개조를 해야 돼가지고 막 영화를 6개로 막 토막을 내야 하는 상황이 막 온다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의 압력 때문에 이 주인공 시원이 찍고 싶었던 영화가 한 여자가 이제 고독하게 산을 오르는 영화였는데 갑자기 그 투자자가 멋대로 고용한 각본가 때문에 퀴어 영화로 바뀌었다가 다시 통속적인 멜로 영화가 되어버렸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화사가 또 망해버려가지고 누군지 근본도 알 수 없는 그 제작자의 품으로 가서 또 그 사람에게 좌지우지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때 어떤 시원이 겪는 공경이 마치 그 카프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 길을 잃고 엄청 막 이 영화계라는 되게 이상한 공간에서 되게 헤매게 돼요. 그래서 이 헤매고 있는 과정에서 이 시원이라는 인물이 유일하게 이제 의지를 하고 있던 인물이래 고양이 루카가 죽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 고양이를 묻어주려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산에서 약간 영화가 한번 그 장이 바뀌면서 되게 환상이랑 뭔가 다큐멘터리를 오가는 그런 뭔가 정신없는 소위 정신없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이런 환상적인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처음에 이 영화를 골랐던 이유가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이 그 밴드 실리카겔의 이제 리더 김한주 씨거든요. 김한주 씨가 음악을 맡았는데 거의 약간 달파란이 생각날 정도로 뭔가 되게 몽환적이면서도 그 되게 어쩌면 맥락 없이 들어온 삽입이 되는 장면들인데 되게 그거에 맥락을 만들어줄 정도로 되게 음악이 잘 붙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때 환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산 속에 들어가서 초선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만나요. 근데 이 초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건 나중에 그 GV에서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좀 납득을 하게 됐는데 이 초선이라고 하는 초선을 연기하신 배우가 두 명이 나와요. 같은 인물인데 2명이 연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2분 중 한 분이 그 감독님이 전작 그 나의 연기 워크숍인가요?
그걸 촬영할 당시에 만나셨던 배우분이래요. 어. 그래서 이 배우분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이 배우분이 겪었던 사건을 전해 듣고 그 사건에서 출발을 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영화도 어떤 영화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인데 제가 특히 좋다고 느꼈던 점은 이렇게 어떤 영화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독립영화면 언제나 사실 어려웠잖아요. 뭐 네. 아무리 위기라고 해도 언제나 위기였던 건데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영화나 어떤 작가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시나리오를 쓰고 좋은 기획을 하고 좋은 구상을 하고 있어도 그게 실제로 만들어질지 아닐지도 모르고 네.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최소한 시작하는 것만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영화를 만드는 시작점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끝에서라는 제목이지만 이 영화의 시작점은 어땠나를 들여다보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그 주인공 시원이 되게 어떤 남성 예술가 같은데 또 그거를 또 비꼬는 것도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그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이 초선이라고 하는 여성 인물이 이 시원을 되게 꼬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부를 합니다. 나는 영화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화를 사랑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다. 곧 영화랑 속된 말로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태도가 되게 좀 비꼬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재미있었습니다. 예. 이 영화의 끝에서 아마 그때 개봉은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느 배급사가 이제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시놉시스가 좀 흥미롭네요. 네. 듣다 보니까 왜냐면 영화가 되려고 했는데 넷플릭스로 쪼개진 게 사실 우리는 이미 사례를 봤어요. 네. 수리남이라고 대표적인 그죠. 사례가 있거든요. 원래 영화 시나리오였었는데 여기서 좀 이제 살을 좀 붙여가면서 이제 만들어다 보니까 약간 좀 영화 작법이 느낌이 향기가 나는데 살짝 드라마처럼 좀 뭔가 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 좀 현재 한국 영화계가 이제 처한 현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을 것 같은 작품이어서 흥미롭네요. 이건 개봉하면은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이제는 더 얘기할 영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사실 저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 제가 사실은 거의 개봉 안 할 것 같은 영화만 위주로 본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패스트 라이브즈를 해도 뭐 그거는 개봉 후에 제가 또 이제 정규 에피소드 다룰 것 같고 또 두 분이서 아마 바튼 아카데미를 그렇게 재밌게 보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개봉을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추락의 해부 역시도 또 개봉을 하면 그때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뭐 그때 그 외에도 등등 많습니다. 티처스 라운지도 있고 프렌치 스프도 있고요. 뭐 키메라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감독님이 이름이 네임밸류 어느 정도 확 올라갔잖아요. 어느 사이에. 네, 알리치로 르바오. 네, 또 작년에 아마 단편 영화상 받았죠. 아마 아카데미에서. 네. 그걸로 받았었고. 그다음에 뭐 공들이의 솔루션북 같은 건 절대 안 하겠지만. 안 하겠죠. 방송 안 하겠죠. 네. 그래도 뭐 약간 공들이의 약간 병맛이 돌아왔다 정도로 그냥 얘기하고 싶고 끝내고 싶습니다. 네. 도그맨도 굳이 한마디 하지만 닉 배송을 받기 때문에 실물로 받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닉 배송 감독이 실제로 본 거는 사실 저 두 번째예요. 발레리안 때 이미 봤어요. 내한 기자회견 때문에 발레리안 때 봤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말이 거의 립 서비스에 가까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우리 또 같이 작업한 그 갑자기 최민식 배우가 있기 때문에 최민식 배우 같이 해서 영광이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런 립 서비스 잘 들었고요. 영화는 이번이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좀 이제 그만 찍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이번에도 아마 어떻게든 그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돈을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는 좋은 이제 후학들에게 좀 내주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YCU 정규 에피소드는 할 일이 아니고 주간 양기자에서 아마 개봉하면 외유로 해가지고 왜 안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는 남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또 이 기간 중에 어워즈가 하나 있었어요.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 앤 글로벌 OTT 어워즈. 뭐 이름도 왜 이렇게 길어. 이게 이제 원래는 야외극장에서 일요일날 했었잖아요. 일요일날 거기서 6관왕을 차지한 무빙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